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올 100% 다 망하고 한 명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옛날에 수석하면 협회에서 500만 원씩 주고 1000만 원씩 주고 이랬어요. 옛날에 그 발표도 했어. 수석을 발표했다고 아예 시험. 근데 요즘은 아예 수석 발표 안 해요. 왜냐면 수석의 저주 단 한 명도 현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시험 볼 때 6등 했어요. 6등 제가 실제 시험에서 89점인가 받아가지고 평균 89점 받았는데 결국 저도 망했잖아요. 지금 중개업 못하고 있잖아요. 수석만 망하는 게 아니고 상위권은 거의 다 중개업 못해요. 6등까지 망한지 7등까지 망한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득점 하면 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업에 나가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게 법대로가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돈을 못 벌고 대충 하면 사고가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조화롭게 잘 슬기롭게 해야 돼요. 슬기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자, 3교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대상은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한다고 했어. 매매. 지상권 신고 안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 가등기도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매매 예약의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가등기 하는 경우에도. 단 유상인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옛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게 아닌 것,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뭡니까? 지상권이었죠. 지상권이 허가받아야 됩니다. 지상권 허가받아야 되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 지상권이 유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상권은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민법 판례에 의하면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의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옛날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시효 취득한 경우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는 걸로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상권은 반드시 유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상권 신고하지 않는다.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그 32번에 나와 있죠.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이 옛날 거 말할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180이었어요. 180에서 60으로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굳이 묻는다면 완화냐 강화냐 묻는다면 옛날 180이었다고요? 강화됐죠. 더 좁은 면적도 허가받아야 되니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강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거 미지정 60이고요. 상업 공업 150입니다. 녹지 200입니다. 녹지 200입니다. 옛날에 녹지 100이었어요. 녹지가 200이니까 녹지는 더 완화됐죠. 그 비도시 지역은 똑같습니다. 농지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천,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단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현실적으로는 다 따로 정해서 공고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 출제됐어요. 작년에도 이게 면적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학 교수들은 그냥 법조문에 있는 거 보고 출제하는 거지 현실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 기준 면적 시험에 나왔으니까 암기는 해야 된다. 네? 쪼개서 하면은 그 1단의 토지를 1년 안에 매수하면 전체를 거래한 걸로 봐요.
1년 지나서는 괜찮고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우리 기본서에는 그 말이 있죠. 지금 얼마 427페이지 지금 전부 다 말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그 면적 산정에 보면 428페이지 기본서 동그라미 2번 면적 산정 동그라미 기억 1단의 토지거래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본다. 1년 안에 또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거래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토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필을 해가지고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원래 100제곱미터였어. 100제곱미터인데 분필을 해가지고 101번지, 101의 1번지 이렇게 분필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50제곱미터 분필해버리면 이 분필해가지고 둘 중에 처음 거래할 때는 전체 거래한 걸로 보고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428페이지 이거는 지금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니까 그 참고로 보세요. 428페이지 옆에 지금 출제됐다고 안 적혀 있잖아요. 출제됐다고 자주 출제된 거 위주로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427 그 나온 적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온 건 아니니까. 땅 많잖아요. 그거는 내 땅 지킨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지. 이게 뭐 시험을 떠나서 땅 있으면 저는 땅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맞아 죽을 가능성은 없다고. 있는데 안 주면 자식이 가만 안 있어요. 있는데 없으면 없다고 하니까 돈 안 벌고 뭐 했어요. 이때까지 그 말만 한마디 듣고 끝났어요. 그래도 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허가 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했는데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는데 공동으로 신청하고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그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 중요한 거 아니죠. 서식에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딱 한 번 그렇게 나왔는데요. 뭐가 답이었냐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었어요.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신고해야 되니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거래 허가는 거래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니까 개업공개사 신고 안 토지거래 허가 안 받는다고. 개업공개사가 받아줄 의무 없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 자금조달계획, 토지이용계획서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 6억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법인인 경우만 하는데 이거 허가 신청하면 전부 다 해야 돼요. 허가구역 안에 있으면. 자, 그럼 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허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한다고, 조사를 한다고. 뭔 조사를 하냐면 실수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요. 여기 실수요성, 계약,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 이런 걸 심사해가지고 15일 안에 15일을 다른 말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또 다른 말로는 15일 이내 같은 말입니다. 15일 이내 허가 처분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시험에 기출문제
작년에 기출문제에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없어요. 예를 들면 목동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 지정했냐? 이의신청 안 된다고요?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왜 불허가 해주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해서 이천을 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우리 동네인데. 님비, 핀피 현상이 있죠. 좋은 거는 우리 집 마당에, 안 좋은 거는 우리 집하고 멀리 떨어지라고 다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에 허가구역을 지정했냐? 이거는 이의신청 안 된다고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안 되고 다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다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처분 받은 경우 매수 청구 못하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허가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선매가격은 감정가격, 매수청구는 공시지가입니다. 선매는 뭡니까? 먼저 선자, 매수할 매자, 팔 매자, 살 매자. 뭐예요? 이 선매라는 게 먼저 파는 게 선매다. 먼저 사는 게 선매다. 예, 살 매자.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매매라고 우리 매매 계약할 때 매매를 한자로 적으면 이게 팔 매자, 살 매자 해가지고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 선비사가 있는 거 이익을 붙여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팔매, 살매. 이 선매라는 거는 매수, 살매자입니다. 먼저 사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겁니다. 개인들 거래에 앞서서. 그게 선매라고요. 선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수용은 안 돼요. 협의를 먼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1억에 팔기로 했는데 LH가 7천만 원에 사겠다 하면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겠죠. 감정가격은 조작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감정평가사들한테 돈 좀 주고 좀 높게 평가해 주세요 하니까 예, 옛날에 그냥 예 하고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옛날에는.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빌라 사기에 감정평가사하고 짜고 높게 평가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다. 대출 받으려고 빌라 가격 높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대출해 줄 때 빌라 가격 산정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지금 뭐냐면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격 140%, 그게 없으면 실거래 가격, 그게 없으면 감정 가격. 옛날에는 감정 가격이 최우선적으로 그 가격 산정하는데 기준이 됐었어요. 감정 가격이 이제 맨 나중에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있으면 실거래 가격. 실거래가 있어도 개별 주택 가격 140%까지만 그 아까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전세가율은 또 90%까지만 인정해주고. 허가에 대해서도 뭐 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허가 내주지 말라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 당사자 중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잘못한 거 이의신청할 수 있잖아요.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허가든 불허가든 이의신청은. 허가 내준 게 뭔가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뭐 뭔지 그 사례는 지금 제가 딱 말할 수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이게 아까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서는 2년 이하의, 여기는 2년 이하의 전역 허가 안 받으면 또는
개별 공시지가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 기간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농업, 축산업, 임업, 업,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대토,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사자가 있으니까 사업용, 사자가 있으니까 4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신청,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처분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입니다.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신청, 잘못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된 게 있냐, 사례를 들어봐라. 그 사례를 지금 사실은 잘 들지는 못하겠지만 허가해주면 지금 그런 거 있겠네. 지금 생각난 게, 예를 들면 정강훈 목사 지금 허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주민들은 이거 허가내주면 왜 허가내줬냐, 투기 목적인 것 뿐이 지금 알받게 하는 거 안 봤냐 옆에, 이렇게 이신청할 수 있겠죠. 그 주민들 지금 주민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대. 지금 500억 다 갔잖아요. 그 지금 장이 19역에서 그 또 장이 8구역에 또 지금 곧 철거하는데 이주하는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주한 그 교회로 사용하는데 곧 이주할 건데 왜 그 들어가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신청할 수 있겠죠. 이거 왜 허가해 줬냐, 지금 투기 목적인데 아까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성도들 성전으로 사용하겠다, 그 집회하려고 사용한다. 주민들은 그 뻔히 보면 모르냐, 지금 알바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하는 거 못 봤냐, 이런 식으로 이신청할 수도 있겠죠.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입니다. 허가에 대해서도 이신청할 수 있어요. 이신청은. 근데 아까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허가 받았으면 그래 됐는데 뭐 매수 청구할 필요 없겠죠.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신청할 수 있고요. 이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알려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매수 청구권입니다. 매수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니까 청구했다고 반드시 청구를 받아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신청도 마찬가지죠. 이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줄 의무는 없죠. 우리 그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스티커 끊기면 이신청은 할 수 있잖아요. 해도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거의 안 받아주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니까. 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1개월 이내 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이어야 됩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에도 매수 청구 있어요. 공법에서 어쨌든 국가나 이런 데서 매수할 때는 무조건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이어야 됩니다. 농지법에도 있어요. 매수 청구. 왜 그렇게 했어요? 높은 가격으로 자기 돈 아니니까 공무원이 국가 돈으로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 받을 수 있죠. 그런 게 많이 적발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비싸게 사주고 10억 하는 걸 15억에 사주고 5억 중에서 3억만 내주라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낮은 가격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매수할 때는. 개인들 간에 거래하면 무조건 낮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자, 매수 청구는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청구권이다. 형성권은 아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국가에서는 해준다고 해놓고 국토부에서는 해준다 해놓고 지자체는 해주려고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화조무돼야 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오피스텔은 면적이 일정 규모 넘으면 난방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바닥 난방. 근데 생숙은 그런 또 제한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빨리 해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지만, 이행강제금 뭐냐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10년만 이행강제금 내버리면 10% 내면 그냥 생숙 취득한 가격 다 뺏기게 되죠. 요 뒤에 우리 학원 뒤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던데 그 지금 수분양자 받은 분들이 사는지 아니면 진짜 숙박시설로 사용하는지 알아요? 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뭐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새 들어가도 됩니까? 물으니까 당연히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 안 져요. 그 유아외대 학부모가 물었잖아요. 등록금 언제까지 내냐? 월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내면 된다 했는데 수요일날 냈다가 그냥 취소돼서 합격 취소돼 버렸다고요. 그럼 뭐 책임지냐? 그 직원이 잘못 대답했는데 책임 없다. 판례는 홈페이지 등에 다 공지돼 있고 개인 문자도 다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어디 물으면 법률 고용한다 이런 물으면 이거는 개인 의견이므로 이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이 뭐 말했다고 그거 믿고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먼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이행명령을 해야 돼. 지금 축사로 취득해놓고 왜 축사로 사용 안 하냐? 공장으로 왜 임대했냐? 빨리 이행해라. 이렇게 문서로 이행명령을 합니다. 그 기간은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되고요.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10%,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10%라고 했죠. 건축법은 10%, 50%가 있잖아요.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 부과 횟수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죠. 부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 한 번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행강제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니까. 그 시장군수구청장도 선거로 뽑으니까 이게 2번씩 부과 못하고 보통 한 번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한 번 한다 X예요.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부과한다 하면 X라고. 건축법. 근데 지금 여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년에 한 번 부과한다고요.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있어요. 너무 오버페이스 하면 빨리 지칩니다. 시나브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저 대학교 1학년 때 국어시험에 시나브로의 뜻을 쓰시오. 어머니가 맨날 시나브로 해라 이런 말은 많이 하는 거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막상 글로 적으려니까 무슨 뜻인지 못 적어가지고 틀렸어. 교양 국어시험에서 시나브로의 뜻을 쓰시오 했는데 이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더라고요. 공부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갑자기 막 지금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왔다고 목숨 걸고 하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여기 딱 한 번 나온다 했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고요. 즉시 중지하되 이미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이행을 하면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부과된 걸 내야 되죠. 자, 여기 또 이의신청이 있는데 부가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 8번, 35번에 동그라미 8번.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근데 1개월, 아까 1개월은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5개가 다 1개월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다 1개월 있잖아요. 아까 매수 청구,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다 1개월이었죠.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라고요. 아까 이의신청 1개월 있었잖아요. 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틀릴 수도 있어요. 1개월은 2월달은 28일도 있고요. 29일도 있고 30날도 있고 31일도 있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하지 말라. 그 불공정한 숫자다. 30일, 60일, 90일, 180일 하라.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놨어. 법 만들 때. 근데 법 만든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직도 1개월, 2개월, 3개월 있어요. 머리 아플지 말고 그냥 대충 하라고. 대충 사는 인생이 더 멋있을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부러져요. 대충 하면 이게 갈대가 휘어지지만 부러지진 않거든요. 뭘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졌다고 뭐 너무 사랑하면, 가장 사랑하는 거는 표현하는 게 죽음으로 표현한대요. 죽어요. 너무 사랑하면 그냥 아이 뭐 또 다른 사람 오겠지 싶어서 그냥 보내고 말고. 이렇게 저도 첫사랑하고 제가 돈 없다고 첫사랑이 같이 결혼하지 않고 떠나갔어요. 지금 와이프가 또 혹시 동영상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보고 있어. 아, 볼 수도 있겠다. 이게 어쨌든 그 하여튼 떠나갔어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 가서가 엎어버리겠다.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였거든. 그러니까 막 진짜 저는 가지도 않았는데 그 막 조폭들 세워가지고 다 일일이 신분증 검사하고 들어가겠대. 제가 와서 진짜 엎을까봐. 괜히 그 말을 했어. 그래서 지금도 못 봐요. 지금은 한 번씩 보고 싶은데 보면 실망하지. 안 보는 게 낫죠. 죽을 때까지 그리움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면 실망해요. 지금 안 보니까 보고 싶어요. 아마 보면 지금 할머니가 돼 있어서 실망할 거예요. 어디 중국에 가서 산다, 뭐 어떤 남자하고 했다 이런 거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또 제 그 대학 1학년 때 여자친구하고 친척이라 그래서 자꾸 또 말을 해줘. 안 해주면 모를 텐데 어디 중국에 가서 지금 부자 만나고 의사 뭐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 만나기 제가 더 좋은 지금 와이프 만나가 잘 살고 있잖아.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 헤어진 분은 저하고 띠가 상극이라서 지금 아마 해도 이혼했을 거예요. 자, 선매 협의 절차입니다. 선매. 먼저 사겠다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즉 개인들, 사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고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이 두 개가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시험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선매 대상이다. X로 나왔어.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선매 대상이다.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아까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했죠. 그럼 허가증 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 통지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니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지해줘요.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LH가 만약 선매자로 됐다면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그 시험에는 이런 15일, 1월, 아까 1월 암기 프린트 받고 15일은 49번에 다 있습니다. 선매 협의를 15일 안에 착수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이 5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매수 청구 1개월이 5번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암기 프린트 45번에 4번부터 8번까지 5개 있죠. 그럼 결국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결론 나는 거잖아요. 2개월 안에 따지고 보면. 근데 시험에 2개월 안에 결론 난다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냥 법조문에 있는 1개월, 15일 이런 걸 숫자 바꿔가서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뭐 1개월을 30일 해서 X 이렇게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해요. 시험에 솔직히 말하면 1개월 대신에 2개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30일 이래놓으면 또 이의신청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내면 엄격하게 말하면 1개월하고 30일하고는 달라요. 선매를 무조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무조건 불허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8번. 28번에 그 밑에 두 번째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이고요. 그 동그라미 해놨네.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5개 적어놨죠. 그 암기 프린터에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럼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주택임대차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해임, 허가 암기해야 된다고. 여기 암기 프린트에 적어놓은 거는 논리적으로 왜 주택임대차 신고는 100만 원밖에 안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더 무겁게 처벌받는 건 왜 또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냥 규칙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포상금 지급 사유를 보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됩니다. 거짓, 해임, 허가인데요. 거짓 신고가 4가지가 있어요. 거짓, 해임. 거짓, 해임 4가지가 거짓 신고잖아요. 거짓 신고, 그 다음에 거짓 할 때 짓은 거래하지도 않은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임은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그 4개를 말하는 거라고요. 1번부터 4번 거짓 신고란 1번부터 4번, 5번, 6번이라고 이게 조금 전에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 1번부터 4번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지급하고요. 가태료는 그 가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 1,000만 원. 한도액 걸리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1, 2, 3, 4번 중에서. 거짓, 해임 중에서. 거짓 신고한 경우만 해당된다고요. 10억짜리 거짓 신고하면 5%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가태료. 5천만 원 20% 하면 1,000만 원이죠. 20억이면 그러면 2천만 원 포상금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다. 한도액 걸리는 거는 조금 전에 봤던 1, 2, 3, 4 중에서 1번만 한도액 걸린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포상금 지급합니다. 변호사, 검사 출신이 변호사비 비싸다, 판사 출신이 비싸다? 검사 출신이 훨씬 비쌉니다. 검사 손에 달려있어요. 처벌받고 안 받고. 유아인 씨 변호인단이 호화 변호인단인데 좀 검사, 옛날 마약 전담 수사 검사들이 전부 변호사 됐더라고요. 그럼 다 선배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일단 명단 보니까 선배들이 전부 다 변호사다. 그럼 지금 검사가 완벽하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럼 대충 해서 넘기면 판사는 많이 때릴 수가 없어요. 판사는 증거 완벽하면 판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검사 손에 달려있다고 처벌받고 안 받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속 안 될 수도 있고요. 구속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될 수도 있고요. 왕이신 그렇게 무겁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화 변호인단이 몇 억 주고 하는 거니까. 변호사비는 상한선이 없어요. 10억 주도 돼요. 100억 주도 되고. 돈 스파이크는 뭐 머리카락이 없어서 빡빡 깎은 거야? 아니면 머리가 있는데 빡 깎은 거예요? 원래 그게 궁금하던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마약은 아예 안 해야 돼. 이거 하면 우리 커피 못 걷고 이게 담배 못 걷는 거하고 똑같나 봐요. 마약 안 먹었다면 골치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징역 벌금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돼. 검사가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보상은 못 받아요. 근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은 받는다고. 판사는 힘이 없다고. 판사가 뭐 어떻게 판결하든 무조건 보상은 받아요. 무죄 판결을 해도 벌금 내도 선고 유예해도 보상은 받아요. 기소 유예도 보상은 받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공인중개사법에도 50만 원이었죠. 보상금. 신고 위반만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보상금 지급 신청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상금 지급 신청합니다. 지급 시기는 2개월 이내입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암기 프린트 28번. 1개월, 2개월 다르죠.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결정일로부터. 여기는 2개월.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급 방법. 이건 지급 방법은 똑같아요. 2명 이상이 공동신고하면 균등배분, 합의하면 합의된 방법.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요거 2번을 똑같은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2건 이상. 2건 이상 접수된 거하고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이 안 오고 한 달 전에 2명 이상이 한 달 전에 한 명 오고 한 달 후에 또 오면 먼저 온 사람 받아가면 뒤에 온 사람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최초로 신고한 자. 즉 국가에서 50만 원 준다 했으면 그 50만 원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안 줘요.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 건수 접수됐으면 또는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 한 달 전에도 신고했다. 한 달 후에도 신고했다. 먼저 한 사람 받아갔으면 뒤에 한 사람 한 푼도 못 받는다. 최초로 신고한 자. 미지급 사유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다니면서 적발해가 신고하면 보상금 안 주겠죠. 그리고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서 보상금 달라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예명, 나오나 너후나 이렇게 신청하면 보상금 안 나옵니다. 그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위반하면 보상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상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 다 적어가지고 신고하면 왠지 내가 했다는 거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보복답을 우려되고 이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물론 이거 내 이름 적어가지고 신고해도 그는 인적사항은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 했는데도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했는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위반 시 벌칙입니다. 외국인 특례 군문자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건 외국인 특례고요. 1년에 1,000만 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라고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약 체결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입니다.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한 것을 요구하는 자,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자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분 5% 거짓 신고한 경우 다운계약서, 계약서 적으면 5% 다 했던 겁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매매는 제외라는 말은 매매는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이거는 30일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국적이 바뀐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452인데 앞에서 했습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 안 되고요. 아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은 해당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공무원이 확인해야 됩니다.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서 사본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선택품목, 옵션 비용 변경 신고는 해당자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 가능하므로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한 명이 거부해서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되고 휴폐업, 이게 시험에 나왔죠. 2번이나 휴폐업, 휴업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직접 가야 된다고요. 전자문서는 안 되고. 그런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작년에 9문제 출제되고요. 재작년에 7문제 출제됐어요.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전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면 개공해야 되지만 해제 신고, 임대차 신고는 개공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은 신고 안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 전입 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동주민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근데 지금은 뭐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름은 다양하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동은 행정동마다 동사무소가 있어요? 아니면 법정동마다 동사무소가 있어요? 행정동 불러 있죠. 행정동. 한 개의 법정동이 여러 개의 행정동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법정동이 한 개의 행정동일 수도 있어요. 행정동은 인구가 몇 명 이상 돼야 그걸 동사무소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사는 3본의 경우 3본 신도시는 법정동은 3본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법정동 안에 행정동은 여러 개가 있겠죠. 인구가 한 20만 명 넘으니까.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특별히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되고요. 또 군문자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 공법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시험에 나왔어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매수 청구,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다 1개월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선매가격은 감정가격,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더 낫죠. 먼저 살려면 비싼 가격으로 시세대로 사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오늘까지가 시험에 거의 35문제 정도 나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법으로만 본다면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35문제 맞추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 거는 이제 그 민법이나 다른 과목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계속 들어야 돼. 지금 너무 2차 과목은 지금 암기하는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수업만 계속 앉아 들으면 되고,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모의고사가 잘 나왔더라고. 1차가 점수 더 높은 것 같아요. 1차가 중요하죠. 6월 말까지 1차 위주로 해야 돼요. 7월 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같이 시작하면 돼요. 그래도 2차가 공인중개사법이 점수 더 잘 나와요. 나중에 실제 시험에 가면. 지금은 점수 안 나오지만.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지문이 좀 길더라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지금 저는 뭐 다른 데 것도 다 풀어봤는데 비교적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 한문과 모의고사가. 또 1번, 2번, 3번 이런 건 제가 별로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도 나왔고요. 좀 목적 같은 건 제가 뭐 거의 12, 3년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21회 마지막으로 나왔다 했는데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 다음 주는 실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조사, 확인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중요해요. 돈 벌려면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영업을 못한다고 이건 강의를 안 하니까 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영업 잘하려면 잔머리 굴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근데 시험에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잔머리 굴려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걸 시험에 출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자, 오늘 문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